글로벌 외신과 함께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리포터가 함께하겠습니다. 박지원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도 좀 해주시고 각오도 좀 말씀해 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오늘부터 주간 전망대 외신 인사이드 함께하게 됐는데요. 첫 주부터 좀 쉽진 않더라고요. 제가 흐름을 다 읽고 어떤 게 중요한지 또 파악을 하는 게 어려웠는데 여기서 많이 배우면서 또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외신 이야기 재미있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프로시니까 뭐 네. 잘하실 거라고 좀 믿고 자 오늘이 첫 번째인데 네. 어떤 소식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 준비했습니다. 각국 정부들이 금융 탄압을 주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선진국 정부들이 예금자들로 하여금 싼 값에 자금을 정부에 빌려주도록 교묘하게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내놨습니다. 네, 기사에서 금융 탄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부가 직접 자금 조달에 나서면서 민간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고 있다, 억압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금융 탄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정부라는 곳이 이제 어느 정도 조정 기능을 가진 경제 주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좀 잘 돌아가는 곳에서 안 돌아가는 쪽으로 뭐 숨통도 틔워주고 이게 뭐 이제 예전에 뭐 자유주의도 있었고 뭐 그다음에 케인지안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전통 뭐 여러 논란들이 있긴 하지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침체된 경기를 어떻게든 안정시키겠다라는 목적이었고 그동안 재정도 썼고 중앙은행들이 나서서 완화 정책도 했는데 가장 큰 일단 경제가 돌아가려고 하면 그 원동력 주체가 되는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조금 더 밀어줘야지 아무래도 낙수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기업들이라든지 대출을 통해서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하려는 사람들 조금 더 그 베네핏을 주고요, 혜택을 주고. 오히려 거기에 이제 저축을 하는 저축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니네들 저축하는 건 지금 경기 나쁠 때 안 좋은 짓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부를 이전시키는 과정을 정부가 주도를 한 거죠, 사실. 그게 이제 금리를 낮춰오는 과정에서 심지어는 요 근래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했는데 그게 중앙은행이 한 거지만 사실 중앙은행도 뭐 예전에 총재께서 하는 총재께서 얘기하셨지만 큰 틀에서 정부거든요, 사실. 정부의 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이만큼의 저축자들이 받아야 될 이자 소득이 대출자들한테 전이되는 과정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큰 대출자 중에 하나가 정부라는 거죠. 정부가 채권을 찍어서 가장 많은 돈을 빌려서 그걸로 뭐 댐도 짓고 다리도 짓고 그런 SOC 사업도 하고요. 못 사는 사람들을 조금 더 정책적인 재정 지원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일부 이제 부의 재분배가 지금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금융사 측면에서 보면은 항상 이런 재정 돈,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주체가 힘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런 부분이 좀 발현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 권한을 가진 정부 측에서 뭐 지금 통화당국이 발권한다지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큰 틀의 정부라고 본다면은 이런 지금 각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환율 전쟁을 통해서 자국의 경기 부양을 가장 도모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주도적인 국가들이 가장 강대국인 기축통화 국가들 그런 나라들이 먼저 이런 행동을 취하게 되니까 그 여파가 뭐 꼭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들로도 퍼지게 되고 우리나라도 결과적으로 그런 기축통화 국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점점 이렇게 낮아지면서 금융기관의 님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뭐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언급이 된 금융 안정에 대한 부분이 점점 리스크가 좀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절을 하려고 하면서 계속 이런 스탠스를 가져간다는 게 지금 현재 또 딜레마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딜레마라고 해주셨듯이
저는 여기 표현이 이제 탄압이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긴 했는데요. 근데 정부가 그렇다고 저는 의도적으로 탄압이라고 할 정도인가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말 이 시장에서 민간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착취, 탄압하려고 의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냥 금리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현상이 이제 계속 정부와 중앙은행 그리고 민간이 이렇게 계속 딜레마가 그리고 이제 또 이상한 그 순환이 계속 돌아가면서 된 어떻게 보면 결과인데 이거를 정부가 뭐또 그렇게까지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보기에도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보면. 이에 대해서 카멘 레인하트 하버드대 교수는 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은행도 일종의 정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은행이 저금리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정부에서는 금융 탄압이라고 방금 표현했듯이 직접적인 자금 조달에 나서면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결국 예금자들이 일종의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꼴이 아니냐. 네. 어떻게 보면은 숨겨진 세금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금리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과정에서 물론 지금 이제 물가가 많이 안 올라가서 문제긴 하지만은 왜 우리가 금리 인하나 이제 제로 금리 이런 쪽에 부작용을 하나 많이 지목됐던 게 그 인플레이션 텍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일반 개인들은 인플레에 대해서 그 인플레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것 같은 효과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했듯이 정부의 보조금을 정부가 이제 직접 자금 조달에 나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들이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국채를 지금 많이 발행하는데 지금 점점 금리가 낮아지니까 정부도 자금 조달자 측면에서는 싸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또 그 안정적으로 자금을 장기에 조달하는 게 또 자기들의 목표 중에 하나니까요. 재정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근에 해외 보면은 초장기채 발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막 40년, 50년물 이런 게 막 나오고 있으니까 40년, 50년간 돈을 저금리로 빌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 물론 채권을 사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다른 이유가 있어서 사겠지만은 결국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부한테 어떻게 보면은 돈을 본의 아니게 글쎄요 지원을 해주는 보조금을 주는 거죠. 모양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채권 시장의 메이저 플레이어로 올라서다 보니까 그렇죠. 완전 채권 시장이 지금 크라우딩 아웃되면서 민간 쪽이 심하게 방해를 받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BOJ가 전체 일본 국채 발행량의 35%를 점유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ECB가 양적 완화를 해주고 있는데 ECB가 양적 완화의 대상 편입 조건이 지금 ECB의 마이너스 예금금리 이하의 채권을 사줄 수가 없거든요. 마이너스 0.4 이상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가의 33% 이상은 사줄 수도 없습니다. 만기는 2년에서 30년 사이 채권을 사주기로 되는데 이 룰대로 다 적용을 하고 나면 독일이 1조 8천억 정도 규모의 채권 시장인데 실제로 사줄 수 있는 채권이 2,200억 유로밖에 안 되고요. 지금 이미 ECB가 보유하고 있는 독일 채권이 2,100억 유로입니다. 이제 100억밖에 없네. 지금 이제 목전에 차가지고 이 할 규정을 바꾸지 않으면 당장 9월 20일 회의에서 바꾸지 않으면 이 본의 아니게 테이퍼링의 상황이 연출될 위기에도 지금 처해 어차피 있죠. 독재기 때문에 바꿔서 또 살 거야. 그럴 것 같아요. 요즘에 좀 이거 보면서 좀 느낀 점은 자본주의가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이제 민간이 아까 제일 손해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민간 중에서도 본인의 역할이 원래 민간의 이제 뭐 경제학 원론에 보면 자금을 이제 월급을 받아서 자금을 공급하는 그런 그렇죠. 입장에 있는데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는 금리를 낮추면서 공급하면 너네도 써라 이러는데 일반적인 전통적인 민간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살지? 이렇게 고민을 먼저 하게 되죠. 근데 그거를 변화의 방향성을 먼저 캐치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빨리 받아들이고 투자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가 낮아지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뭐 다른 예금으로 안 되겠다. 뭐 대출 투자 뭐 어디 해야 되냐. 뭐 이렇게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금통위 의사록에도 부동산 시장이 점점 가계 부채에 대해서 얘기도 나오고 이런 부분. 근데 이제 근로소득보다는 이런 투자 자산의 가격 상승폭이 훨씬 크니까 사실 좀 예전과는 다른 롤로 점점
부여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도 듭니다. 나는 정부 정책에 100% 순응해서 지금 대출을 왕창 늘려가지고 소비하고 있는 중인데. 아니 뭐 우리 저렇게 증대 속대가 저런 걸 이제 의도하고 하시는 정부가 그렇죠. 예, 쓰는 일이라는 거죠. 저축하지 말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예금 증가율이 한 7에 8%로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그럴 근데 수밖에 이게 없죠. 사실 돈을 땡겨도 이게 진짜 막 소비해서 진짜 마음 놓고 써버리면 모르겠는데 당장 그래서 지금 돈을 걷어들일 데가 없고요. 그렇다고 뭐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현실 봐도 알 수 있고 지금 전 세계 금리가 제일 낮은 나라가 독일하고 일본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경제학의 저축률, 소비하고 남은 그 저축률 자체가 지금 늘고 있어요. 그 두 소비를 나라가. 줄이는 예. 거죠. 왜냐하면 미래 소득이 줄어들기 그렇죠. 때문에. 고령화하고 딱 맞물리면서 하필이면 이 고령화 시대와 맞물리면서 이 전통적인 정책 수단들이 좀 안 먹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근래 정책 실망감들이 나오고 일본은 그렇죠. 그 아베노미스가 세계 화살이 부러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추가 화살을 채우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함부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이제 정부가 또 약간은 니네들한테 저축자들한테 미안하지만 우리가 잘 걷어서 또 잘 나눠서 잘 쓸게. 그래서 경제를 좀 최대한 살려볼게라는 빌미를 좀 제공하고 있다고. 자, 이제 세 번째 질문. 네, 이 금융 탄압이라고까지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탄압에 탄압. 맞아. 기사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정부의 통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현금을 좀 탄압이 덜한 해외로 보낸다든가 아니면 아예 현금이 아닌 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갈아타는 방식을 추천을 했는데 이런 방법들이 과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해외로 가는 거는 그러니까 탄압이 그러니까 뭐 세금을 피해서 해외로 가는 거는 많지 않습니까 보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소위 탄압을 저금리라고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해외로 나가는 거는 높은 금리의 국가를 찾아서 가는 해외 투자가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거는 이미 지금 트렌드이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이라든지 부동산이나 같은 대체 투자로 가고 있는 것도 그래서 이미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보면. 되고 있죠. 해외 투자랑 대체 투자로 가고 있는 건. 금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하면 금은 단기 투자하면 굉장히 이게 리스크가 큰 투자긴 하지만 장기 투자로 갖고 가면 이건 무조건 물가 방어거든요. 그렇죠. 물가는 항상 물가 올라가는 것만큼은 금값이 올라가 주거든. 장기로 놓고 보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금은 갈아타는 방법이 좋죠. 좋은데 금은 이게 골드바 하나 살려면 단위가 굉장히 꽤 될 텐데 웬만한 사람 못 살 텐데 난 금 살 돈은 없는데. 그리고 그 BDS 그 호가 갭이 워낙 커가지고 예, 그러니까 사고 팔 때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그래서 골드바를 사야 돼. 상대적으로 적은 거. 그렇죠. 근데 골드바 하나 살려면 요즘 돈이 그 수천만 원 가지고 못 살 텐데. 그렇죠. 지금 온수당 1,300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작년부터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라든지 중국의 유동성 공급할 때 금 가격이 계속 좀 한동안 빠졌거든요. 뭐 그거는 이제 그 뭐 조금은 인플레이션도 같이 떨어져 오고 코모디티 가격이 빠지면서 이제 그전에 금융- 안전자산이 너무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채 금리 떨어지는데 금 가격도 같이 빠지는 조금 반대 현상들이 나왔는데 최근에 또 금이 드라마틱하게 조금 올라왔다는 많이 게 올해 올라왔죠. 가장 위너 중에 하나인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기존의 정책만 가지고는 통하지 않다 보니까 정부들이 이제 조금 더 과감한 정책 쪽으로 특히나 중앙은행들이 뭐 그전에 QE도 비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버냉키 같은 경우에 뭐 헬리콥터 머니 얘기 꺼내면서 QE도 직접 유동성 공급이라고 했지만 초과 지준 형태로 많이 찌꺼기들이 남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캘리콥터 머니가 들어오면은 제대로 된 화폐 증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믿는 사람들은 지금 금이나 부동산, 실물자산 쪽을 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빌 그로스가 또 이제 이미 채권왕의 타이틀을 놓치셨지만 나와가지고 한마디 던지시는 게 최근에 주식, 채권, 이 전통적인 금융자산은 버블이다. 이건 메리트가 전혀 없다. 대신 나는 금과 부동산, 심지어는 차라리 중고 기계를 사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지금은. 실물자산의 가치로. 그런 단계까지 왔죠. 이제 빌 그로스 말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요즘은 조금 좀 요즘은 이 아저씨가 조금 좀 금이 갔어. 그래도 올해 상태가 그 좀- 펀드 수익률이 작년에 조금 헤매던 게 그래도 네.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네, 오늘 준비한 질문 여기까지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